예외는 없다. 힘들이 구조물에 가해졌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강도나 수명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나오는지를 생략도 없다. 항공기 전기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하중들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방법은 오직 하나.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만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교훈들을 검증 또 검증. 10편을 몇 번 파손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사고도 많지만 이대로 가서는 좀 곤란하겠다. 그래서 품질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항공기는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초음속 항공기 구조시입니다. 이런 데 대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검증한다. 한국 항공의 구조시험 기술이 세계 어느 회사라도 거기 내어놓아도 결코 뒤지지 않을 T50 구조시험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희경입니다. 하늘을 나는 항공기도 당연히 땅에서 제작이 되죠. 그래서 초도 비행 전까지 지상에서 점검할 사항도 많은데요. 오늘부터는 T50 고등훈련기의 지상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공군 항사단 소속으로 T50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을 관리하신 이종희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입니다. 카이에 근무하시며 T50 고등훈련기의 구조시험팀을 지휘하신 전동석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 구조시험팀에 근무하는 전동석 수석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군과 방위사업청에 근무하시며 우리나라 항공기 개발 사업을 이끌어오신 김성준 대령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대령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전동석 수석님은 우리 앞서 고등훈련기 구조시험을 이제 책임지신 분으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전 수석님 경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T50뿐만 아니라 이 다연장 로켓이나 또 155mm 곡사포, 또 K9 자주포까지 이름을 올리시고 계시거든요. 자주포 만드시던 분이 어떻게 초음속 항공기를 또 이렇게 개발하는 쪽으로 참여하셨는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또 육상 무기 체계에서 이 항공기를 만드는 분야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T50 체계 개발이 1997년 10월에 시작됐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사천 한국항공으로 온 것이 1999년 4월이었는데요. 그때가 시기적으로 보면은 체계 개발이 시작된 지 한 1년 반쯤 지난 시점입니다. 그 대개 개발 사업에서 한 1년 반쯤 지나게 되면 업무가 상당히 바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인력이 이제 필요한 시점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삼성그룹 차원에서도 항공 사업을 지원하라는 그룹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또 97년에 아시다시피 IMF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각 회사별로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 구조 조정 요구가 맞물려서 제가 사천으로 오게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 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이 제가 나중에 왔으니까 또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그 덕분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이종희 교수님, 또 우리 김성준 대령님, 이런 분들이 사실 그 업무로 보면 T50에 대해서는 업무가 저보다는 선배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알게 모르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엔지니어링을 하는 그 우리 엔지니어들은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지만은 이 육상 무기나 그 항공 무기나 무기 개발을 한다는 그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프로세서는 사실 대동소이하죠. 비슷합니다. 그런 점이 제가 항공 사업에 좀 더 일찍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셨군요.
자연스럽게 먼저 가신 분들의 또 기본적인 협조가 또 있었었고 그렇죠. 예. 또 실질적인 영역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뭐 육군 무기 체계나 또 우리 공군 무기 체계에 있어서의 뭐 내용은 좀 달라도 또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은 뭐 같은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걸로 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대령님, 네.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몇 차례 좀 소개가 된 바가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구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구조 시험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교수님께서는 하중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딱 떠오르시는가요? 무게. 무게. 예. 뭐 흔히 얘기하는 지무의 무게 뭐 이렇게 일반인들은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어떤 지무의 무게의 개념이 아니라 구조물이 받게 되는 모든 힘을 뭐 통탈해서 이제 이렇게 하중이라 부르는데 항공기를 갖고 예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항공기가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행할 때 이 항공기에 받는 힘들은 기본적으로 항공기가 날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힘인 양력과 그리고 항공기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엔진으로부터 얻어지는 추력 그리고 지구의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는 관성력 그리고 앞에 있는 그 공기적인 어떤 힘들이 와서 항공기를 치면서 생기는 항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들이 항공기를 때렸을 때 항공기 입장에서 받는 어떤 힘들 즉 하중을 분류를 하면 크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치는 전단력과 지구 관성에 생기는 관성력 그리고 항공기가 비틀어지는 비틀림 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들이 구조물에 가해졌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강도나 수명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시험이 구조시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시험들은 크게 자그마한 시편과 부품 레벨에서부터 그 일부분 구성하는 구성품 그리고 전기체 그리고 실제 하늘을 나는 비행 시제기를 갖고 하는 각종 기능 입증 시험, 하중 보정 시험, 뭐 강성이나 유격, 지상 진동 시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차차차 진행하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기 이종희 교수님이나 전웅석 수석께서 아마 설명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이제 아주 오랜만에 또 비행기 나는 양력이나 또 추력, 지금 항력을 중심으로 해서 비행기 자체가 받는 그 하중의 의미를 또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험하는 측면들로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소개해 주신 구조시험 과정 중에요. 설계 개발 시험부터 좀 차근차근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선 설계 개발 시험 어떤 목적으로 좀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설계 개발 시험은 말 그대로 설계를 개발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설계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설계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설계를 나중에 해야 되는 실제 재료들, 뭐 알루미늄이나 타이타늄 등등의 재료들에 대한 허용치를 사전에 확인을 해서 그 실제 설계가 유효한가를 사전에 한번 확인해 보는 어떤 그런 형태의 시험이 되겠고 대부분이 그 재료의 어떤 중요 부위를 따서 시편 단위에서 주로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재료의 강도나 설계에서 허용할 수 있는 어떤 하중의 제한치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부품 단위에서 전기체 레벨까지 점진적으로 시험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전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수행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기체구조 설계를 실시하기 이전 단계에서 주로 수행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설계 개발을 위한 이제 시험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전수석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험이라고 한다면요, 뭐를 좀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게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설계 과정에서 설계 개발 시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낯섭니다. 자, 그럼 이제 설계 개발 시험에는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설비와 또 기술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게 됩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설계 개발 시험에 사용하는 장비는 저희들이 UTM이라고 하는데 이 유니버설 테스팅 머신이라고 해서 일명 만능 시험기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시험실이나 뭐 학교 이런 데서 재료의 피로 시험을 할 때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 개발 시험은 사실 항공기 구조 시험에서 보면 비교적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간단한 시험이지만
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그 정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원하는 결과를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는 시편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하는 이런 기술이 대단히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 자체가 이게 상당히 정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밀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 취급을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또 실제 시험을 할 때 하중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시험 하중을 부과할 때도 이 조심을 안 하면 작은 실수가 바로 그 시편의 파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시편을 안전하고 또 정교하게 관리하고 시험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대단히 필요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간단한 시험이라고는 말씀하십니다만은 UTM 같은 뭐 만능 시험기 같은 부분들 고민해 보면은 큰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항공기 장애보다도 또 작은 부분에 있어 구성품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장애, 에러 이런 부분들도 또 큰 사고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또 가볍지는 않은 것 네.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군과 카이에서 각각 설계 개발 시험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들어볼까 하는데요. 우선 이종희 교수님께서 이 공군에서 이 설계 개발 시험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했습니까? 네, 앞에 두 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개발 시험은 항공기의 특정한 부위를 시편으로 조그맣게 잘라서 그 가지고 시편이 그 부위에 여러 가지 물성치라고 얘기를 하죠. 뭐 얼마만큼 당김에 강하느냐, 얼마만큼 압축했을 때 강하느냐, 비틀림에 강하느냐 이런 걸 측정하는 시험인데 그 당시 지금 한 2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말씀드린 UTM 장비나 인장, 압축, 비틀림을 시험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국내 기관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공군에서는 이제 주계약업체인 카이하고 협조를 해서 국내에 있는 시험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회사를 학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국내에 있는 연구기관 중에 시험을 많이 했던 한국기계연구원이나 항공우주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시험 시설하고 또 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대학에 있는 항공공학과나 기계공학과가 가지고 있는 시험 시설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해서 그 두 개 연구소하고 대학에 있는 시험 시설, 시험 장비들하고를 다 활용을 해서 그 T50에서 필요로 하는 설계 개발 시험 시편들을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카이하고 협조를 해서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국내 모든 기관, 학교 또 연구소들을 총 그 조사를 하면서 또 UTM이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기반이 있는 곳을 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그 공군에서 준비했던 것처럼 카이에서도 준비를 또 했었을 것 같은데요. 수석님, 이 T50 사업에서 도면 관리와 구조 시험을 모두 이제 책임지셨기 때문에요. 준비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카이 측에서는 설계 개발 시험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네, 사실 그 처음에는 저희들이 구조 시험에 필요한 시험 장소 그러니까 시험실이라든가 시험 설비 또 시험할 수 있는 그 전문 인력 이런 것들이 사실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조 시험을 맡은 것이 이제 2000년 1월인데요. 예, 그때가 막 이제 구조 시험실을 급조하다시피 해서 공간을 마련하고 이제 설계 개발 시험에 필요한 그 UTM이라고 그러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UTM 장비를 한 3대 정도 만들어서 설치하고 그 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그 유압 장치, 그다음에 설비 이런 것들을 설치하느라고 사실 그 대단히 바쁜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에 바쁜 시기였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사실 조직도 급조가 됐죠. 구조시험 조직이. 그래서 그런 조직을 가지고 뭐 항공기 구조시험, 그러니까 T50 구조시험에서 가장 먼저 그 출발했던 시험이 바로 이 설계 개발 시험이었는데요. 이 설계 개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이 항공기 구조에서 그 각 부위별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전문 용어로 컨트롤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 30여 개 이상 되는 그 컨트롤 포인트에 이 총 시편 수는 약 한 130개 가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시편들을 그 단시간에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시험 설비 세대로는 이 한 4년 이상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편 하나당 막 짧게 평균적으로 보면 한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하나 시험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세대를 갖고 시험을 열심히 해도 한 4년 이상 소요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소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생각이 냈던 것이 뭐 국내에 시험할 수 있는 기관이 도대체 어딘가. 그래서 시험 기관도 찾고 또 대학교에서 이런 시험을 가끔 하니까 국내에 있는 각 대학교도 섭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찾은 게 사실 이제 킴이라든가 이런 시험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 그다음에 대학교 뭐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결국 그 부분들 그 협력업체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시험을 나누어서 그 부하를 분담을 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협력업체들 덕분에 사실은 그 무사히 일정을 맞춰서 시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시간과의 또 싸움이었고 시편 하나당 5일씩 잡는다 하더라도 4년이 훌쩍 넘는 기간을 어떻게 단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이 주안점을 갖고서 이제 준비를 하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TOC 고등훈련기의 구조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 대령님,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누겠지만요. 그 TOC의 설계 개발 시험이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항공기 개발에 대한 국내 인프라가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에 아까 두 분 패널들의 말씀은 이 장소나 그 장비를 갖고 있는 이런 기관을 찾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아예 우리 기관이 좀 국내에서 좀 찾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해외 용역을 줘서 또 이걸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왜 굳이 국내 기관을 찾아서 이게 진행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설계 개발 시험의 특성상 어떤 재료의 물성치나 강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보니 사실은 거기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이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만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뭐 지금 전동석 수석께서 말씀하셨지만 컨트롤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그 항공기의 형상에 기인해서 뭐 특정 부분으로 하중이 몰린다든가 했을 때 그 특정 컨트롤 포인트에 적절한 수학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사전 만들고 그걸 검증해 나가는 일종의 과정들인데 그 설계 개발 시험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피큘리하게 그 해당되는 재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쌓여서 이제 얻어지는 데이터다 보니까 사실은 대외적으로 좀 공개하기도 힘든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데이터들을 다른 쪽에 개발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갖다 썼을 경우에 어떤 기술 종속의 우려나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이 다음 프로그램 같은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쓸 수 있도록 원천 기술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축적하는 차원에서 아마 대부분 국내에서 진행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셨군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원천 기술을 축적하자라고 하는 부분들, 만약에 해외 용역을 줬었을 때 기술의 어떤 종속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도 하고 우리가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결정했단 말씀을 조금 주셨는데요. 전수석님, 네. 이제 설계 개발 시험을 이제 국내에 어느 기관으로 결정할 것지도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지점인데요. 그 당시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나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있었으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많은 부하를 해소하기 위해서 업체를 많이 찾았고 또 서비에다고 그랬는데 막상 시험을 하겠다고 나서는 업체는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업체가 과연 시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건지 또 시험 시설이나 전문 인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곳을 저희들이 실제 방문을 하고 또 시험실하고 시험 설비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킴이라든가 영남대학교, 경상대학교 이 세 곳이 그나마 이 설비나 인적 자원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실제 우리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협력업체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시험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시험하는 그 물량 자체가 뭐 큰 매력이 있는 큰 매출을 갖고는 그런 그 의미는 없었을 겁니다. 사실 메리트가 크게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예. 그래도 그 국내 이제 기관과 대학교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초음속 항공기 구조시험이다. 뭐 이런 데 대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다들 그 열심히 일을 해주셨고 그 덕분에 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견 듣기에는 이렇게 쉬워 보이기만 했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뭐 많았죠. 예를 들면 그 시험 자체를 여러 군데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저희들이 이제 관리 인력도 전부 파견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천에 앉아서 사실 책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력들을 현지 시험사에도 좀 파견을 하고 그래서 파견한 사람들이 일일 관리를 해가면서 시험을 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정보 전달의 속도가 아무래도 늦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 시험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직접 현장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게 돼요. 제 눈으로 못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상당히 좀 힘이 들었었고요. 아무래도 업체가 여러 군데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견을 해야 되고, 근데 파견된 사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그 근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처우들이 본인들한테 상당히 좀 뭐랄까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컴플레인도 많았고 막 그런 점에서 인력을 관리하고 다독이는 문제 이런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문제였으면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설계 개발 시험이 이제 서로 다른 지역에서 또 서로 다른 기관에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됐지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영남대나 또 경상대나 또 한국기계연구원 같은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왔을 텐데요. 이게 흩어져서 있었기 때문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리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기치 못한 그 많은 문제가 또 발생했을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좀 생각나는 좀 사안들 있으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시험업체들이 이제 여러 군데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어느 업체라고 사실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예. 그런데 이제 시험을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자체가 상당히 정밀합니다. 정밀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취급도 상당히 좀 정교하고 이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 처음에 이제 몇 번 시험을 하다 보니까 시편을 몇 번 파손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번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있게 되니까 이게 이제 뭐 돈을 떠나서 시편이 비싸고 사고를 떠나서 일정이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이제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시편 자체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지니까 우선 만들기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 일반 저희들이 그 인장 시험하는 시편을 그 독본 그러니까 개벽 따기 시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그 판재를 깎아서 만든 아주 단순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 개발 시험에 사용하는 시편은 항공기에 들어가는 구조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정도의 그 정밀도를 가진 장비로 우리가 보통 5충, 6충 장비라고 하는데 CNC 머신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런 장비로 마치 그 조각가가 조각을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 부수면 다시 만드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개발 일정에 상당히 데미지를 주는 그런 역할인데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이제 이 사내에서 결정한 것이 이대로 가서는 좀 곤란하겠다. 그래서 품질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품질 감사를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품질 감사를 나가서 실제 이제 원인을 현장에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전부 부주의한 거죠. 부주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정교하게 핸들링하고 조심스럽게만 했으면 없었을 문제들이 그런 것을 간과함으로써 발생했던 그런 문제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경위서도 작성시키고 그 기관장한테요. 기관장이라보다도 그 기관의 시험 맡고 있는 책임자한테서 그 경위서도 받고 또 주의도 주고 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시험 절차라든가 프로세스 이걸 재정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시험을 재개를 시켰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그 뒤로는 그런 문제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뭐 어쨌든 그렇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카이의 대처가 이제 궁금한데요. 어떤 형식으로 그런 문제에 대처를 하셨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는 업체에서는 저희 참다 안 되면 이제 사실 품질 감사라든가 이런 것도 직접 나가기도 하지만 그런 문제가 터지고 나서는 사실 관리가 상당히 강화됐죠. 왜냐하면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사업을 관련 항상 입장에서도 사실 곤란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이제 좀 더 타이트한 관리를 위해서 보고 횟수를 늘린다든가 그다음에 보고 채널을 또 단순화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조치를 통해서 좀 밀착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쪽으로 그 당시에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당시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1988년 4월 28일) 하와이 힐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로하 항공 243편 여객기. 승객 90명과 승무원 4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호놀룰루로 향하던 중 뜻밖의 사고가 일어난다. 24,000피트 상공에 이르렀을 무렵 정체불명의 파열음과 함께 기체가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 기장이 조종관을 붙잡고 비행기를 안정시키려던 순간 부기장은 창밖으로 금속 물체가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된다.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며 위를 올려다본 순간 두 조종사의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이 펼쳐졌다. 천장이 있어야 할 곳에 하늘이 보였던 것이다. 기체의 3분의 1이 그대로 통째로 뜯겨나간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다행히도 여객기의 조종계통은 살아있었고 정신을 가다듬은 기장은 가장 가까운 마우이 섬의 카훌루이 공항으로 선회해 가까스로 착륙한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 1명이 공중으로 날아가 사망했으며 65명의 승객이 경상을 입었고 승객 8명과 승무원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지붕이 통째로 뜯겨나간 대형 사고였지만 승객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한 덕분에 불행 중 다행으로 사망자가 1명에 그쳤던 것이다. 사고의 원인은 금속 피로 때문에 생긴 균열이었다. 사고가 난 기체는 주로 하와이주의 섬 사이를 운항했으며 대부분의 비행이 30분 정도로 단거리였다. 19년 동안 총 비행 시간은 35,496시간. 문제는 이착륙 횟수였다. 사고 당시 알로하 243편의 총 이착륙 기록은 89,680회. 당시 전 세계에서 운항되던 보잉 737기 중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었으며 이미 해당 기종의 이착륙 권고 한계치를 넘어선 횟수이기도 했다. 무리한 운항 때문에 기체에 균열이 발생했지만 정비마저 부실해 제때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비행 중 천장이 뜯겨져 날아가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세상의 모든 항공기에는 내구 연한이 정해져 있다. 항공기의 수명에 해당하는 내구 연한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정해진다. 정해진 내구 연한대로 운행하며 늘 꼼꼼히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 항공기 제작 과정에서 구조 시험을 통해 정확한 내구성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다. 따라서 항공기는 지상에서 꼼꼼히 시험할수록 하늘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오래 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TOC 고등 훈련기의 구조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예. 이제 설계 개발 시험에 이어서 이제 전기체 시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항공기 개발 중에 이 전기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이고요? 네. 개발 과정에서 왜 중요한 부분입니까? 네. 전기체 시험은 말 그대로 항공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입니다. 항공기 전기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하중, 앞에서 말씀드린 하중들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는 게 전기체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체 시험을 위해서는 비행할 수 있는 비행기 말고 비행 시제기 말고 구조 시험만을 위한 시제기를 2대를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중의 종류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정적 하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구성 하중 혹은 피로 하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적 하중이라고 하면 힘이 한쪽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해서 작용하는, 예를 들면 인장, 땡김이죠, 땡김. 항공기 날개 같은데 힘을 줘서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 당겨서 그 날개가
극한 강도까지 견딜 수 있는 때까지 땡겨 올리는 시험. 그게 이제 정적 시험이고. 그 다음에 피로 시험은 피로 하중은 뭐냐면 인장과 압축, 땡겼다가 밀었다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항공기가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듯이 그런 하중의 형태를 피로 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비행을 하면 항공기는 지상에서는 항공기 날개에 있는 연료나 날개 무게 때문에 하중이 밑으로 작용을 하죠. 비행을 해서 공중에 올라가면 밑에서 받치는 양력이 항공기 중량보다 더 커서 항공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항공기가 바람을 받는다든지 뭐 추진력을 크게 한다든지 적게 하든지 하면 날갯짓 하듯이 이 여객기 비행할 때도 날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 하중이 이제 필요 하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정적 하중하고 필요 하중을 시험하기 위한 구조 시험 시제를 두 개를 따로 만들어서 시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적 하중은 그 항공기가 보통 설계 하중이 100이라고 했을 때 비행하면서 조종사들이 겪게 되는 하중의 크기를 100이라고 했을 때 정적 하중은 거기다 안전계수를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50까지 하중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100에서 한 110 정도, 115 정도까지는 하중을 주더라도 항공기에 변형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구조물에. 변형이 있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탄성이라고 그러죠. 다시 돌아오는 범주까지 가야 되고 그다음에 115를 넘어서 150까지 갈 경우에는 변형은 있어도 되는데 부서지지는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항공기가 비행을 하다 보면 조종사들이 어떤 형태의 기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150까지 점진적으로 당긴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당겨서 부러질 때까지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항공기 날개하고 동체에 붙여두었던 여러 가지 그 힘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들이 수백 개가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하는데 그 스트레인 게이지가 구조물의 변형을 측정하는 거죠. 변형을 측정해서 이제 밑에서 힘을 줄 때마다 얼마만큼 변형이 갔는가를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시험을 이제 정적 시험에서도 쓰고 필요 시험에서도 쓰고 이렇게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큰 항공기를 이제 일단은 견고하게 고정을 할 수 있는 우리 스트롱 플로우라고 하죠. 스트롱 플로우가 준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항공기를 지지할 수 있는 철제 지지 구조물, 변형이 생기지 않는 지지 구조물.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항공기를 올려놓고 항공기를 처음에 힘을 주기 전에는 항공기가 하중이 작용하더라도 하중이 작용한 상태에서 당기면 하중만큼 중량이 작용하던 상태에서 당기면 그만큼 힘이 더 걸리기 때문에 띄워놓더라도 중량이 제로인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반대 방향에 추를 달아서 힘을 줘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중을 정적 시험 같으면 한쪽 방향으로 필요 시험 같으면 양쪽 방향으로 주기 시작하는데 하중을 줄 때도 항공기 날개 면적이나 동체가 어느 한 지점에 하중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골고루 하중을 당겨줘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윗불출이라고 하는 나무 새로 만든 판때기들을 이렇게 그 타이로 붙이듯이 붙여가지고 그걸 이렇게 연결해서 매단 다음에 이제 그 유압 작동기를 가지고 당기고 또 필요 시험 같으면 당겼다 놨다를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 하중 시험 같은 경우는 항공기 설계 수명이 예를 들어 10,000시간이다. 그러면 10,000시간의 2배만큼을 당겼다 놨다를 계속합니다. 근데 실제 10,000시간의 2배면 20,000시간을 하게 되면 비행기 개발이 거의 끝나버리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이 이제 임무에 맞는 하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프로파일을 정해서 너무 많이 해당되는 부분을 잘라버리고 시간을 축약을 시킵니다. 축약을 시켜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집중해서도 들었는데 제가 좀 잘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설명이 좀 아니, 쉽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전 기체에 관련돼서 지상이 아니라 공중에서 나를 때의 내구성 문제, 변형되지 않게 하는 문제. 네. 그래서 정적 시험과 여기서 말씀하신 아까 필요 시험을 필요 시험. 계속적으로 해서 안정성 있게 이 부분들을 타진해 보는 게 요 지금 시험에서 네.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잘 이해했습니까? 네, 맞죠. 예, 정확히 이해를 고맙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김대령님,
근데 지금 설명을 들어봐도요, 전기체 이 구조 시험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준비 과정이 많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었었는데요. 주로 이제 어떤 준비가 구체적으로 필요하고요. 이게 전체를 다 하기 위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이제 그 시험의 규모에 따라서 시간은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전기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충족해야 되는 구조물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실제 시험 요구사항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시험 요구 문서를 받고 테스트 엔지니어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계획된 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시험체를 준비를 하고 시험체가 구성품일 경우에 이 구성품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데이터의 어떤 범위가 항공기 전체에서 어느 영역인가, 그 뭐 이쪽 말로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지 해당되는 그 시험체로부터 우리가 얻어지는 데이터가 유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체가 준비되면 좀 전에 이종희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제 그 구조 시험체를 집어넣기 위한 큰 픽스처들, 시험 치구라 부르는 부분들, 그리고 각종 액추에이터 같은 어떤 설비들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시험체를 집어넣고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액추에이터도 연결하고 다 하는 이런 시험 셋업들, 그리고 그 셋업이 정상적으로 잘 되었는가, 그리고 거기에 장착되어 있는 각종 스트레인 게이지 같은 어떤 센서들이 뭐 오작동하는 부분, 페일되는 부분 없는지 이런 셋업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준비 상태 검토 회의를 정부 사업관리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시험 수행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단 시험 준비가 이루어지고 이제 사업관리 측면에서 보면 그 시험이 수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시험 세부 이행 계획서들, 절차서들에 대해서 상호 정보업체 간에 이제 검토 회의를 거쳐서 이 정도 시험 계획 절차면 충분히 시험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승인을 하고 그 시험 준비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시험 준비 상태 검토회의도 역시 같이 해서 시험을 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험의 규모에 따라서 짧게는 한 3개월에서 좀 전에 이종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전기체 시험, 특히 전기체 내구성 시험은 그 항공기가 겪게 되는 설계 수명 기간의 2배를 수명이 나온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시험을 하게 되고 실제로 T50의 경우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 3년 정도, 순수하게 시험 기간 한 3년 정도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규모나 그 검증하고자 하는 어떤 시험체의 범위에 따라서 시험 기간은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그 부분이 3개월부터 뭐 3년까지 좀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만은 뭐 어떤 것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시간차가 좀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교수님, 네. 이제 그럼 이제 T50의 전 기체 시험 어떻게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공군은 항공사업단이 있었지만 이런 시험을 한다는 거는 좀 다들 처음 알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그 아까 설계 개발 시험과 유사하게 국내에 이제 전기체 시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를 이제 인프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설비를 가지고 있던 국방과학연구소하고 또 항공우주연구원 두 개 이제 연구기관에 있는 시설들을 좀 더 T50에 맞게끔 보강을 해서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체 내구성 시험은 국방과학연구소에다가 카이를 통해서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정적 시험은 항공우주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하고 그래서 원칙이라기보다는 효율적인 거는 두 개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시험을 하면 아주 가까이서 하면 치구 같은 것도 서로 협력해서 쓸 수 있고 센서도 서로 같이 캘리브레이션 하면서 쓸 수 있고 좋은 점이 있는데 조금 지역적으로 떨어졌지만 그 당시에 설비가 이제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양계 기관에 위탁을 해서 카이가 이제 그 대신에 카이의 기술진들은 굉장히 바빴죠. 이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T50의 전기체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결국 이제 이 ADD 국가연에서 내구성 시험을 하고 또 항우연에서 이제 정적 시험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데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두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또 역할도 이제 충분히 또 많이 해온 이 기관인데요. 이제 그런 만큼 이제 일견 생각하기에는 전기체 시험이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수성님, 네. 어떻습니까? 이 전기체 시험 잘 진행됐겠죠? 네, 뭐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나 교수님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그 두 기관 그러니까 국가연이라든가 항우연이 그 당시에 보면은 이 국내에서는 구조시험이라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 최고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었는데 물론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구조시험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업체인데 사실 그 당시에 저희 한국항공 입장에서는 보면은 뭐 변변한 구조시험장 하나 못 갖추고 있었던 그런 실정이었었는데 그 두 기관 그러니까 국가연과 ADD 그 두 기관이 사실은 그 구조시험 설비도 그러고 장수라든가 시험 전문 인력들이 저희들과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넉넉하고 또 풍부한 일적 자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사실은 그 T50 구조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기체 정적 시험과 내구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또 실제 완료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그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그 국가연의 모 박사님 지금 이제 퇴임을 하셨는데 그분도 그 당시에 해주신 말씀이 참 이런 기회를 줘서 영광이다. 그러니까 내가 초음속 항공기 그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초음속 항공기에 이 내구성 시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 또 물론 그 중에도 저를 또 힘들게 하는 업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한국항공하고 이 국가연이나 ADD를 국가연이나 항우연을 비교해 보면 마치 이게 갑과 을이 뒤바뀐 듯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 사실 저희들이 이제 갑이면서도 실제 가서는 오히려 을이 되는 이런 분위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는데 막 그런 것들이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 관리하면서 상당히 좀 힘들었던 부분이고 특별히 또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은 이 전기체 정적 시험이나 전기체 내구성 시험은 혹시 그 항공기 초도 비행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초도 비행을 하는데 그 필수 조건이 정적 시험의 특정 항목을 반드시 완료해야 되고 또 내구성 시험의 최소 몇 프로는 미리 초도 비행 전에 완료를 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회사 내에서도 그러고 또 사업을 관리하시는 항사단에서 그러고 상당히 그 부분에 관심이 많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저희들도 구조시험팀에서도 그쪽으로 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천과 대전 사이 거리가 뭐 한 200km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3년 동안을 거의 매주 출장을 오다시피 했어야 되는 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 나름대로 보면 그런 점들이 제일 어려웠던 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 두 기관 덕분에 저희들이 그 중요한 시험 두 개를 참 큰 무리 없이 완료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제 또 카이의 입장과 또 ADD 입장, 내구성 실험을 맡은 측면에서 체계 개발에서는 지금 이제 그 내구성 실험, 그 시험으로 좀 맡게 됐지만 이전에 탐색 개발 과정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보이지 않게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을 또 갖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외부 업체에 맡기긴 했지만요,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것 같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한국항공하고 이 그 로키드 마틴사 이 전기체 시험에서 어떤 관리를 주로 했습니까? 락히드 마틴은 사실 이제 기술 지원을 하는 해외 업체였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계 개발 시험을 할 때도 세계 업체가 되니까 거기에 이제 관리 인력을 현지에 파견해서 관리했듯이 사실 전기체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항우연, 국가연이 각각 한 3, 4명씩을 3년간 파견을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사실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매달 그다음에 매 분기별로 이 정기 회의체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회의체에서 뭐 시험 진행 현황이라든지 또 시험 중에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그 회의를 통해서 하게 했는데 한편 또 이제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 보면 그 TA라고 했는데 테크니컬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그분들이 저희 회사에 와서 사실 T50 개발을 같이 지원을 했던 그런 입장인데 그분들 사실 미국 사람 아닙니까? 근데 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국가연이나 ADD에 와서 직접 와가지고 뭐 때로는 그 야근까지 할 정도로 외국인답지 않게 그렇게 열심히 그 시험을 지원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이제 T50의 설계 개발 시험과 전기체 시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두 시험 모두 다 또 어려웠던 만큼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되지 않아서 많은 이제 어려움들 또 극복해가는 과정들을 오늘 좀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점들,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런 부분만큼 우리 후배들에게 조금 잘 좀 전달 좀 해야 되겠다는 지점들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T50의 설계 개발 시험과 전기체 시험에서 얻은 교훈들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준 대령께서 시작해 주시죠. 네. 그 설계 개발 시험이라는 말 자체가 설명드렸듯이 설계를 개발하는 어떤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어떤 설계 결과에 대한 사전에 예측한다는 어떤 그런 관점과 그리고 주로 재료 단위의 어떤 시편에서 벌어지는 부분이다 보니 어떤 재료의 허용치 이런 것들이 실제 개발을 착수하는 단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많이 인식을 하게 됐고요. 전기체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 계획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험 수행하고 결과 분석하는 단계까지의 수많은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그 프로세스를 한번 절차 탁마 측면에서 완전히 정립을 한번 해봤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고 봐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설계 해석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하는 목적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요구사항을 충족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설계에 적용했던 각종 수학식들, 해석의 결과들, 이 유효성을 입증하는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근데 우리가 애초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해석했던 결과와 실제 시험한 결과가 상당 부분 차이 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만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교훈들을 상당 부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런 해석 결과 어떤 해석식들의 유효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보정을 해나가는 어떤 그런 단계들이 결국은 항공산업에서 이 개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귀중한 어떤 교훈들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우리 전동석 수석님께서. 네. 저 개인적으로 T50 구조 시험에 참여했던 것은 뭐 대단히 큰 경험이자 또 큰 영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항공의 구조 시험 역량이 T50 구조 시험을 통해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그때 그 기술의 경험이 이제 밑바탕이 돼 가지고 현재 이제는 헬리콥터라든가 또 복합제 항공기 시험 기술로까지 발전을 했는데 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서로 남아야 그게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T50 시험을 했던 그 기술들을 전부 매뉴얼화하고 또 책자도 사실 만들었습니다. 이게 미국이나 이 세계 어디를 들여다봐도 사실 구조 시험에 대한 책자가 그러니까 항공기 구조 시험이라는 그 내용의 책자가 없는데 그래서 T50 시험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 구조 시험 책자도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공저자로 있는데 그래서 그런 책과 매뉴얼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그 기술을 발전시키는 단단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뭐 한국 항공의 구조 시험 기술이 세계 항공기 어느 회사라도 거기 내어놓아도 결코 뒤지지 않을 그런 정도의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희 교수께서. 네, 두 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참 그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또 위험성이 많이 따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그 우리가 처음 개발했던 초음속 항공기에 대한 구조 시험, 그것도 특히 전기체 구조 시험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들이 아주 정밀하게 시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데서 굉장히 T50에 관여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개발하게 될 항공기들의 그 기술은 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려서 앞으로 개발할 이제 다가오고 있는 KF-X죠. KF-X 그 다음에 우주 항공 산업에 적용이 돼서 구조 시험 분야에 대한 기술만큼은 우리가 세계 정상의 나라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 있게 느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알찬 내용 갖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첨단의 영역
사람의 몸을 항공기라고 비춰봤을 때 기체 구조는 뼈와 근육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세부 계통 부분은 이제 오장육부에 해당하는 장기에 해당한다라고. 최초의 도전. 당시만 해도 개발 항공기에 대한 지상 시험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다. 합리적 의심. 락히드 마틴의 관계자들이 여러 석상에서 절대적으로 제때의 비행 시험은 물론 초도 비행도 할 수 없을 거야. 예상된 방어. 그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술 노하우들을 전수하지 않으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과 예상된 방어를 넘어서는 T-50 스타일. 지상 시험을 일정보다 앞당겨서 진행을 했다는 것은 머지않아 세계의 하늘을 장악하는 세계 최고의 항공 우주 업체가 될 거라고 믿고요. 준비된 기적 T-50 지상시험 이야기.